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왜냐하면 실제 퇴행이 일어날 때 개인은 이미 고착되어 있던 만족의 대상이나 방법으로 항상 퇴행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쾌락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면 개인은 이를 포기하고 예상되던 바와 같이 과거에 충족되어졌던 쾌락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있죠. 고착이라는 개념, 고착이라는 픽세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심리적인 용어로 이 고착이라는 용어와 리그레션 자체, 퇴행이라는 것을 연계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고착 따로 퇴행 따로 보지 않고 고착과 퇴행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심리 성적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가 전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만 리비도가 오히려 후퇴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후퇴 현상 자체를 퇴행이다,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이 용어는 만족의 초기 방법이나 대상으로의 법칙이다. 그 대상 자체에 대한 퇴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리비도가 있다가 그 리비도가 철수되면서 과거의 아버지에게로 리비도가 흘러갈 수도 있죠. 또 지금 어쩌면 제니터라는 관계에서 그 성숙한 남자 간의 관계에서 리비도가 흐르다가 갑자기 과거의 어머니 대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공생기에 느꼈던 어떤 구순적인 혹은 학문기적인 혹은 남근기적인 만족 방법으로 퇴행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러한 퇴행 현상을 대상과의 관계, 또 하나는 만족 방법에 대한 관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으로, 현재의 대상으로부터 과거의 대상으로의 퇴행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욕동 만족 방법으로부터 과거의 욕동 만족 방법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요. 이와 같은 퇴행에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야 하는 동생이 태어날 때 보여주는 보편적 반응이 있다. 어린아이는 동생이 태어나기 수개월 전에 손가락 빠는 행동을 중단하였으나 동생이 태어난 후 그 행동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다. 이 경우에서 어린이가 퇴행한 초기의 성적 만족 대상은 그의 손가락이었으며 또한 만족의 초기 방법은 빠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퇴행은 흔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이나 때로는 어른들 경우까지 학문놀이나 농담하는 경우와 같이 쾌락에 대한 퇴행적인 행동에 탐닉한다. 퇴행은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현상인 반면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정신병리적인 현상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아성 성욕의 특징이 이 시점에서 언급되어져야 한다. 이는 유아의 성적 갈망 대상, 주로 사람들과 유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매우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만약 유아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항상 만질 수 없다면 유아는 그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까는 행위로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것을 배운다. 이와 같이 혼자 힘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은 자체애라고 불리워진다. 이는 만족을 얻는 정도만큼 어린이가 환경으로부터 독립하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현실 세계로부터 철수하여 지나치거나 때로는 완전한 자아에 대한 관심으로 빠져드는 치명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 충동의 경우를 고찰해 본다면 성적 충동의 경우에서보다는 공격적 충동의 변동에 대해서 훨씬 적게 연구되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신생활에 있어서 훨씬 이전부터 특별한 연구의 대상으로 인정되어졌고 연구되어졌던 성적 요소에 비교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로서 공격적 충동을 프로이트가 고려한 것이 1920년 이후였다는 사실이 그 원인이 된다. 공격적 충동의 표명은 우리가 성적 충동의 표명에 대하여 기술하였던 바와 같은 고착과 퇴행에 대한 동일한 능력과 구승기에서 항문기와 남근기로의 동일한 변화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매우 어린 유아에 있어서 공격적 충동들은 깨무는 것과 같은 구순 활동에 의해 방출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후에는 대변의 방출 또는 대변의 보류가 공격적 충동의 중요한 출구가 되며 보다 성장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남근과 그 활동이 제각기 무기와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최소한 공상 속에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상상되어진다. 그러나 방금 말하였던 신체의 여러 부분과 공격적 충동의 관계는 성적 충동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관련성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세 또는 6세 된 아동들 대부분은 그의 남근을 실제로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통은 그의 손, 이빨, 발, 언어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놀이나 공상 속에서 아동이 창이나 활, 총과 같은 것들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동의 무의식적 사고 속에서 그의 남근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신분석학자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의 공상 속에서 아동은 힘있고 위험한 그의 남근을 가지고 적들을 무의식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적 충동이 공격적 충동보다 훨씬 더 신체의 동일한 부분이나 유사한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구별은 최초의 구중기에서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다. 2개월 된 유아가 그의 입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구순 활동은 유아의 성적 충동뿐만 아니라 빠는 것, 핥는 것, 공격적 충동, 깨무는 것에도 주요한 배출구라고 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쾌락과 공격적 충동의 연관성 역시 아직 확실치 않는데 이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우리는 성적 충동과 쾌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성적 충동의 만족은 단순한 긴장의 방출이 아니라 쾌락적인 방출이다. 어떤 경우에는 쾌락이 죄책감, 수치심 혹은 혐오감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대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성욕과 쾌락 사이의 원래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적 충동의 충족 또는 말을 바꾸면 공격적 긴장의 방출도 역시 쾌락을 가져오는 것일까?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프로이트는 이후의 다른 저자들은 공격적 충동의 만족이 쾌락을 가져온다는 견해를 지지하였고 대부분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생기죠. 프로이드는 공격적인 충동의 방출은 쾌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나 하트만을 비롯해서 프로이드의 제자들은 대부분 공격적인 충동도 만족을 가져온다, 쾌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김동환 선생님
생각에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음, 저는 쾌락, 이 성적인 부분은 좀 신체의 쾌락과 좀 밀접한 쾌락인 것 같고요. 신체의 느낌도.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생기는 쾌락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할까? 어쩌면 지금 말씀한 어쩌면 성적인 쾌락은 좀 더 생리적인 것, 예,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공격적인 충동은 오히려 훨씬 더 심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이칼라지컬한 거. 예, 신체적이나 생물학적인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찰스 브랜나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성적인 충동은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공격적인 충동을 리비도 이론처럼 이렇게 우리 신체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역동 이론 자체가 어느 부분에서 이론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 부분에서 어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통찰처럼 느껴져요. 그게 지금 프로이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두 개를 억지로 하나로 통일해서 같은 역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느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잘 맞아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분석학의 연면이 내려오고 있는 어떤 주된 흐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주류에서 탈락, 주류하고 다른 생각을 개진하는 것 자체는 항상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론은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이런 보수적인 경향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의 모던 컨플릭트 티어리를 주장하는 분 중에 비판했던 내용 중에 과거의 전통 고수 방식이 이게 100년 지나서도 정신분석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들은 되게 1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70년, 80년 전에 논문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정신분석학자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커리큘럼을 할 때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는 과거의 것도 공부를 하지만 현대적인 논문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 균형을 잡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게 전통적으로 과거의 프로이드 쪽의 얘기에 너무 오래 집착해 있다 보면 현대적인 사조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 심리적으로 과거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어떤 집착이 너무 강해지면 독자적인 사고방식이 독자적인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갖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 느껴지죠. 덧붙여 말하면 정신분석학적 문헌에서 리비도 혹은 리비도적이라는 용어를 흔히 잘못 사용하는데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용어들은 흔히 성적 충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격적 충동 에너지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공격적 충동 개념이 설정되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이 용어들이 그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시기에는 리비도적이라는 것은 본능적이라는 것과 동의어였다. 원래의 용어 사용의 효과가 너무 강하여서 오늘날까지도 리비도가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공격적 에너지까지 포함하여
지칭되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독자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찰스 브레너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어쩌면 명확하게 좀 클리어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애매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서로 항상 커뮤니케이션에 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비디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인스팅처리라는 용어로 그냥 쓰인다. 본능적이라는 개념을 리비디널이라고 써버립니다. 성애적이라는 개념, 이라틱하다는 개념보다는 인스팅처리하다는 개념으로 성애적 욕동, 성애적인 에너지, 그리고 공격적인 욕동, 공격적인 에너지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실제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대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구별을 무시하고 리비디널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그 의미 자체가 어그레시브라는 용어까지를 포함하는 그냥 인스팅처럼 본능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넓게 써버린다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리비디널이라는 용어, 그 리비디널이라는 용어를 성애적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본능적이라고 번역해야만 번역이 제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번역서를 읽는 분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글을 쓰는 분도 혼란스럽게 쓰고 번역하는 분도 혼란스럽게 이걸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묘한 구조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 계속 발전해 왔는데 후학들이 이것을 발전된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현대에서도 프로이드가 초기에 썼던 용어대로 논문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찰스 브레너가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정신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는 대화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니.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컨텍시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걸 들을 때 공격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성애적인 에너지라는 개념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평행선을 이루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서로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단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